자,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이용해서 토이 데이터, 간단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텐데,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는 무엇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의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두 개가 돼요. 하나는 벌시칼라가 되고, 다른 하나는 버지니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독립 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윤주 학생이 원합 벡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원합 벡터는 별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원소를 갖는데 원소의 수가 무엇과 동일하냐면 원래의 변수가 취하는 값의 수랑 동일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각각의 원소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하고 1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원소의 값만 1이 되는 거예요. 원래 종속 변수의 값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나머지 원소들의 값은 모두 0인 벡터를 우리가 원합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y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 3개인 경우에 만약에 y가 0의 값을 취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원합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원합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도 3개가 되어야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0에 대한 원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값인 1에 대한 원소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원소는 세 번째 값인 2에 대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관측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0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나머지 원소는 다 얼마가 된다고요?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어떠한 관측치의 종속 변수가 2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원합 벡터로 나타내면 몇 번째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나머지 원소의 값은 모두 0이 되어야 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왜? 2에 해당하는 원소가 세 번째 원소잖아요. 왜? 2가 세 번째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모두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원합 벡터예요. 혹시 이해가 됐을까요? 값이 정렬이 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정렬을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더 이해하기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데이터, 지금 우리가 다루는 토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벌시칼라랑 벌지니카 두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노미알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적용해서 우리가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를 사용을 하겠죠. 피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피처는 무엇이 되냐면 독립 변수는 무엇이 되냐면 네 개가 됩니다. 첫 번째 두 개는 꽃받침과 관련이 있는 독립 변수가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꽃잎과 관련이 있는 독립 변수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개는 무엇이냐면 꽃받침의 length랑 width, 즉 길이랑 너비가 되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 독립 변수는 꽃잎의 길이와 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해당 꽃의 종류가 벌시칼라인지, 버지니카인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0으로 코딩을 하게 되고 얘를 1로 코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 변수를 4개 사용해서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요 파일을 참고하면 되고요. 여기서 L안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됩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를 임포트 해야 되고요.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칼럼까지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칼럼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에요? 이거 무엇이죠? 문자열이죠. 근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에는 문자열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벌시 칼라를 0으로 하고 벌진 니카를 1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가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선형회계에서 한 것처럼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되죠.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 데이터하고 종속변수 데이터를 슬라이싱과 인덱싱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레이블 인코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각각의 값을 숫자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versicolor가 0으로 인코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irginica가 1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얘를 돌리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train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 펑션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30%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70%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한 클래스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되는데 학습에 사용되는 펑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에 대해서도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에서 제공을 하는 이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었죠. 어떠한 펑션이에요? fit 펑션이 되죠.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 대한 클래스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페널티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얘는 규제어와 관련된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준다면 L1 페널티 텀을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L2 페널티 텀을 이용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돼요. 일단은 페널티를 주지 않고 기본적인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고 모형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널티 파라미터의 값을 무엇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none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의 비용함수인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아무런 페널티 텀도 더하는 게 아니에요. 맞을까요?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B1부터 B4까지는 이 코 if 언더바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셉트 B0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인터셉트 언더바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B1의 값이 얼마예요? 모형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엇이라고요? 꽃받침의 길이고요. 얘가 꽃받침의 너비고요. 얘가 꽃잎의 길이, 얘는 꽃잎의 너비가 됩니다. 자, 얘가 B1이 되는 거죠. 얘가 B2가 되는 거예요. 얘가 B3, B4가 되는 거죠. 자, 꽃받침하고 종속 변수의 값이 1일 확률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 꽃받침이 x1, x2잖아요. 맞아요? 꽃받침과 관련된 변수가. 걔네들의 파라미터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종속 변수의 값이 1일 확률이랑 x1과 x2, 즉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너비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요? 네거티브한 관계를 갖는 거죠. 얘네들의 x1과 x2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떠한 확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의 값이 1일 확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원래의 값이 벌시 칼라랑 벌진 이카가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벌시 칼라를 0으로 코딩을 했고요. 벌진 이카를 1로 코딩을 한 거예요. 맞을까요? 슬라이드를 보면 예, 얘가 벌진 이카이잖아요. 얘를 1로 코딩을 했다고요. 즉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너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한 꽃일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얘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렇죠? y가 1일 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감소하고 얘가 올라간다고요. 반대로 네. 꽃잎은 종속 변수의 값이 1일 확률이랑 어떠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꽃잎과 관련된 변수가 x3랑 x4죠. 얘네들의 파라미터가 B3, B4인데 얘네들이 포지티브한 값을 갖기 때문에 예, 해당 변수들하고 종속 변수하고의 관계는 포지티브한 관계가 됩니다. 즉 얘네들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3와 x4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가 1일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즉 꽃의 종류가 버지니카일 확률이 증가하고 반대로 버시칼라일 확률이 감소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x1부터 x4 독립변수들 중에서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무엇인가요? 네, x3죠. 얘가 절대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즉, 꽃잎의 길이가 종속변수가 1일 확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코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선형액의 모형에 대한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스코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값을 리턴했었죠? 기억이 날까요? 네, R제곱이죠. 자, 그런데 분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형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표를 사용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 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가 갖고 있는 스코어 펑션이 리턴하는 이 값은 무엇일까요? 정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0.93 정도가 되는 거예요. 즉 100개 중에서 93%, 93개의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은 이렇게 되겠죠. 자, 93%면 지금 30개잖아요. 30개 중에서 몇 개가 틀린 거예요? 두 개 정도 틀린 거죠.
두 개 정도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규제화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화가 무엇이라고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즉, 원래 비용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페널티 텀을 더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새로운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 규제화가 되는 거예요. 선형회계 모형에서는 원래 비용함수가 ms2였는데 분류의 문제에서는 원래 비용함수가 교차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L1 페널티 텀이나 L2 페널티 텀을 더해서 우리가 규제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특정한 페널티 텀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갖고 있는 페널티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특정한 값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일단 넌이 앞에 있었고요. 그러면 아무런 페널티도 지정하지 않는다,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이외에 취할 수 있는 값으로는 L1하고 L2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L1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규제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정해야 되는 그 값을 직접적으로 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람다였죠. 걔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페널티 스트렝스가 됩니다. 페널티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널티를 많이 주면 그만큼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야겠죠. 오늘 퀴즈를 보니까. 물론 이제 오픈북이긴 하지만 기억이 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람다하고 관련이 있는 파라미터가 무엇이냐면 C예요. 이 C는 람다가 아니라 람다분의 1이에요. 람다의 역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C의 값을 크게 하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작게 하는 게 필요한가요? 응? 작게 하는 게 필요하죠. 왜 그렇다고요? C는 람다가 아니라 람다 분의 1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솔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 할 때 사용이 되는 옵티마이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사강법을 사용을 해요. 알겠나요? 얘는 경사강법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얘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맥스 이터레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사강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의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맞나요? 네. 무엇을 통해서? 여러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업데이트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번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000번 안에 최소 지점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맞을까요? 네. 하고 학습을 합니다. 이걸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0으로 하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100번 안에 최소 지점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워닝 사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맥스 이터레이션 파라미터의 값을 증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나요? 지금은 1000번으로 증가를 시키는데 페널티를 처음에는 1로 줘볼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가지 못했지만. 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보면 돼요.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랑. 맞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페널티를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C의 값을 더 감소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람다가 10이 되는 거죠. 맞아요? 람다가 C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C가 람다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페널티를 더 많이 준 거가 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죠? 더 작아져야 하는 거예요? 더 커져야 하는 거예요? 더 작아져야 하죠. 그리고 L1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요? L2랑 다르게 0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다음에 원래 값들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아요? 0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맞을까요? 자, 보면 이 결과는 뭐예요? C의 값이 0.1인 경우에요. 람다가 10인 경우라고요. 그만큼 페널티를 많이 줬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3개나 있는 거죠. 보는 것처럼 어떠한 독립변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서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죠, 예. X3. 네. 그리고 L2 교재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페널티 파라미터의 값을 L2라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돌려보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accuracy라고 하는 지표가 사용이 됩니다. 전체 관측치 중에서 몇 퍼센트의 관측치의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accuracy 지표 말고도 다른 지표들도 많이 함께 사용이 돼요. 걔네들이 무엇이 있냐면 일단 recall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F1이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이러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혼돈 행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confusion matrix는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매트릭스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속 변수의 실제 값과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된 종속 변수 값에 따른 관측치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행렬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개인 경우에 혼돈 행렬이 컨퓨전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포지티브랑 네거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종속 변수 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된 종속 변수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셀을 볼게요. 얘는 뭐예요? 실제 종속 변수의 값도 네거티브이고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된 종속 변수의 값도 네거티브인 셀이 되는 거죠. 맞을까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체 관측치들 중에서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이면서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로 정확하게 예측이 된 관측치의 수를 나타냅니다. 비중이 아니에요. 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볼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false positive라고 하는데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인데 모형이 잘못 예측해서 포지티브로 예측한 관측치의 수를 나타냅니다. 잘못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셀의 이름이 false positive가 되는 거예요. 거짓 positiv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볼게요. 얘는 원래 종속 변수의 값이 포지티브인데 모형이 잘못 예측해서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로 예측이 된 애들이에요. 잘못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false negativ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종속 변수의 값도 포지티브이고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된 종속 변수의 값도 포지티브. 예측을 제대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true positive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관측치의 수가 몇 개예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죠. 30이에요. 맞을까요? 자, 그 중에서 몇 개가 true negative예요? true negative가 무엇이라고요? 네, 원래의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인데 모형을 통해서 나온 종속 변수의 예측치도 네거티브인 경우에 우리가 걔네들을 true negative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true positive. 얘는 뭐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false positive예요. 얘는 false negative가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accuracy는 지금 몇 분의 몇일까요? 전체 관측치들 중에서 종속 변수가 제대로 예측이 된 관측치의 비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30이고 제대로 예측이 된 애들이 얘랑 얘기 때문에 23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accuracy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리콜. 자, 리콜은 포지티브 클래스에 대한 리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클래스에 대한 리콜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포지티브랑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포지티브 클래스에 대한 리콜을 우리가 sensitivity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recall for positive class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recall for negative class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specificit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recall for positive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의 포지티브 관측치들 중에서 즉 원래 종속 변수의 값이 포지티브인 애들에 대해서 실제로 포지티브라고 예측이 된 관측치의 비중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리콜을 뭐 재현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말로. 자, 그럼 여기서 포지티브 클래스에 대한 리콜은 몇 분의 몇인가요? 원래의 종속 변수의 값이 포지티브한 애들 중에서 모형을 통해서 포지티브로 예측이 된 관측치의 비중이 리콜 for positive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의 종속 변수의 값이 포지티브한 애들은 여기 있죠. 전체가 20이에요. 맞나요? 그 중에서 몇 개가 포지티브 하다라고 예측이 됐어요? 응? 네. 이게 되겠죠. 자, 그럼 recall for negative 클래스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원래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인 애들 중에서 모형을 통해서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로 예측이 된 관측치의 비중을 의미하겠죠. 자, 원래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인 애들은 총 몇 개인가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recall for negative 클래스는 10분의 몇이에요? 10분의 8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리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정한 클래스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로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암에 걸렸다고 정확하게 예측이 된 사람들의 비중이 리콜이 되는 거예요. 리콜 for positiv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recision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precision도
파지티브에 대한 프리시전이 있고요. 네거티브에 대한 프리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에 대한 프리시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지티브로 예측이 된 관측치들 중에서 실제로 종속 변수의 값이 파지티브인 관측치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precision for positive를 계산하게 되면 종속 변수의 값이 파지티브로 예측이 된 애들 중에서 전체가 몇이에요? 파지티브로 예측이 된 관측치의 수는 지금 17이죠. 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파지티브인 관측치의 비중이에요. 그럼 분자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5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precision for positive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precision for negative 클래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몇 분의 몇이겠어요? 지금? 몇 분의 몇이겠어요? 13분의 8이겠죠. 즉, 네거티브로 예측이 된 관측치들 중에서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인 관측치의 비중이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얘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도출된 결과가 예측이 된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암으로 예측이 된 환자들 중에서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의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잘 비교해서 어떤 것과 어떤 것, 리콜이랑 프리시전을 잘 비교해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 가지고 리콜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프리시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리콜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프리시전이 중요할까요? 리콜이 중요한가요? 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파지티브로 나왔어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려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프리시전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을 테스트해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에는 리콜이 더 중요한 거죠. 코로나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슈에 혹은 어떠한 관점으로 해당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리콜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시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F1 스코어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F1 스코어는 별게 아니라 프리시전이랑 리콜의 조합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프리시전과 리콜을 모두 고려한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파이썬을 이용해서 일단 먼저 컨퓨전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퓨전 매트릭스는 어떤 펑션을 이용하냐면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하게 되고요. 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하나는 실제 종속 변수 값이고 하나는 당연히 뭐겠어요?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된 종속 변수의 값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거는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이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는 트루 네거티브가 몇 개가 있어요? 트루 네거티브가 여기서 10개가 있는 거죠. 이게 트루 네거티브고 이게 트루 포지티브가 되죠. 얘는 폴스 포지티브, 얘는 폴스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accuracy, recall, precision, 그 다음에 F1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는 그렇고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값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값을 계산하기 위한 펑션이 제공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classification underbar report라고 하는 펑션이 돼요. 얘도 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앞에랑 똑같이 실제 종속 변수랑 그 다음에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된 종속 변수의 값을 인자로 받아서 이러한 지표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프리시전이 나오죠. 자, 프리시전은 네거티브에 대한 프리시전도 있고 포지티브에 대한 프리시전도 있는 거죠. 지금은 네거티브가 0으로 코딩이 된 상황인 거고 포지티브가 1로 코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보면 precision for negative가 0.83이 나온 거고 precision for positive가 0.94가 나온 거예요. 리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F1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나온 거고요. 얘네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나온 겁니다. 이 서포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을 가지고 각각의 관측치의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11은 뭐예요?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0인 관측치의 수가 되는 거고요. 이 19는 뭐예요?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1인 관측치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3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accuracy는 얼마가 나온 거예요, 지금? 0.9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크로 에버리지가 있고요.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있잖아요. 얘는 프리시전 리콜 F1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는 뭐냐면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그냥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0.89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0.83 얘죠. 하고 더하기 0.94 맞나요? 94? 네. 얘죠. 2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매크로 에버리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수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줘서 구한 평균이 무엇이 되냐면 weighted average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0.83 곱하기 전체가 30개가 있는 거죠. 30분의 원래 0의 값을 갖는 관측치가 몇 개예요? 11이죠. 이렇게 가중치를 준 거고 더하기 0.94에 몇을 곱했겠어요?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30분의 몇? 30분의 19를 줬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계산하면 0.9가 나온 겁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될까요? 네,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컴퓨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돈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 accurac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ccuracy가 몇 분의 몇이에요? 네, 30분의 28이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매크로 에버리지랑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값이 똑같죠. 왜 그래요? 무엇의 수와 무엇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의 원래 값이 0인 관측치의 수와 그 다음에 1인 관측치의 수가 15로 똑같기 때문에 매크로 에버리지랑 그 다음에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보통은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지표를 사용을 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분류 문제에 적용이 되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걔가 무엇이냐면 요게 있습니다. AUC라는 지표가 있어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under
area under the curve가 되고요. 그럼 커브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커브를 말하는데 이 커브는 ROC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ROC 커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AUC의 값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취하게 되는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커브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지, 어떻게 도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TPR은 무엇이냐면 True Positive Ratio예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종속 변수의 값이 파지티브인 애들 중에서 파지티브로 예측이 된 관측치의 비중이에요. 얘는 앞에서 무엇과 똑같은 지표가 되는 거죠. 리콜인데 리콜 for positive가 되는 거죠.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TPR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예, sensitivity였죠. 맞을까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얘예요. 얘는 false positive ratio예요. 이 분모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의미하죠? 원래의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인 관측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의 종속 변수의 값이 네거티브인 애들 중에서 파지티브로 잘못 예측이 된 관측치의 비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false positive ratio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얘는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TPR은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TPR. TPR은 그 값이 커지면 모형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true positive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 false positive ratio는 그 값이 증가하면 모형의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나빠진다,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ROC 커브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종속 변수의 값을 파지티브로 할지 혹은 네거티브로 할지 만약에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는 최종적인 종속 변수의 값을 1로 할지 0으로 예측을 할지 결정할 때 사용이 되는 확률 값이 있겠죠. 맞나요? 일반적으로 0.5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0.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종속 변수의 값을 무엇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1로 예측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ROC 커브는 종속 변수의 값을 1로 예측할지 아니면 0으로 예측할지 사용이 되는 이 기준이 되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통 스레셜드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이 되는 확률 값을 0부터 1까지 순차적으로 달리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TPR이랑 FPR을 계산해서 걔네들을 여기 점 위에 찍었을 때 나오는 커브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종적인 종속 변수의 값을 0으로 할지 1로 할지를 결정하는 이 기준이 되는 확률값, 스레숄드의 값을 0부터 1까지 순차적으로 달리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TPR이랑 FPR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그 스레숄드의 값이 0.1, 즉 이러한 경우에 Y를 1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Y를 0으로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0.1일 때 TPR과 FPR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걔네들 구하면 요쯤 어디 뭐 나올 수도 있다고요. 여기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달리할 수 있죠.
기준을 0.2로 바꿔요. 그래서 0.2보다 이 확률값이 크면 최종적인 y를 1로 예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때도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TPR이랑 FP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어디가 있겠죠.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게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커브? 어떠한 커브요? 네, ROC 커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여기 세로축이 무엇을 나타내죠? TPR을 나타내죠. 그래서 TP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하고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FPR을 나타냅니다. 얘도 0하고 1이 되는 거예요. 자, 모형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TPR 값이 커져야 돼요? 아니면 FPR 값이 커져야 돼요? TPR 값이 커져야겠죠. 그러면 이 곡선이 여기서 위로 가겠어요? 아래로 가겠어요? 모형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디로 가나요? 위로 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 곡선 아래 면적인 얘의 크기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AUC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ROC 커브는 사이클 1에서 제공되는 ROC 커브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UC의 값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이클 1에서 제공이 되는 ROC, AUC 스코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관련된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면. 네. 그래서 코드를 그냥 실행하면 돼요. 여기 있죠. ROC 커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ROC 커브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ROC 커브를 계산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AUC 스코어는 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0.96 정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모형의 성능을 비교할 때 이 값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표에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accuracy, recall, precision, F1, 그 다음에 AUC. 그리고 recall이랑 precision은 클래스별로 있는 거예요. 레이블별로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weighted average 값을 최종적인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recall이랑 precision이랑 F1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오늘은 못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파라미터의 종류가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자, 그러한 파라미터의 값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학습을 통해서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값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또 어떠한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냐면 자동으로 그 값이 결정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그 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죠. 그러한 파라미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면 C도 있고, 즉 람다, 페널티 스트렝스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떠한 규제와 방법을 사용을 할 것인지, 즉 어떠한 페널티를 줄 것인지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솔버도 정해야 돼요. 물론 이제 솔버는 지금 그 사가만 사용을 하긴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알겠나요?
취할 수 있는 값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 C는 굉장히 여러 개의 값들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모형의 성능을 가장 좋게 하는 값을 최종적인 값으로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고 걔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모형의 성능을 가장 좋게 하는 값을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달리하면서 모형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델 튜닝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